자, 오늘은 대체거래소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했다고 하는데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세상에 60년 만의 변화라고 놀란 마음에 해외 사례부터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요.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체거래소 출범 후 절대 저지르면 안 되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아직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거래소가 뭔지 개념 정립부터 좀 쉽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주식을 사고 팔려면 한국거래소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장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거래소가 장터인데 이제는 대체거래소라는 새로운 장터가 생긴 겁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 MTF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두 곳 다 옷을 판매하지만 영업시간, 가격, 판매 방식이 조금 다르죠. 가게들마다. 마찬가지로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도 같은 주식을 거래하지만 거래 시간이나 수수료 주문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대체거래소 왜 필요할까요? 그동안 잘 써오던 거래소가 있는데 왜 새로운 거래소가 필요한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는 또 이득을 보겠지만 경쟁이 생기면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치킨집이 동네에 한 곳밖에 없다면 그 집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서비스를 소홀히 해도 손님들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하지만 치킨집이 여러 곳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각 치킨집은 더 맛있는 치킨, 더 빠른 배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을 끌어모으려고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거래소가 도입이 되면 거래 비용이 낮아질 수 있고요.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한테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봅시다. 크게는 5가지예요. 첫 번째, 거래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정규장이었고 시간의 단일가는 4시부터 6시까지였죠. 근데 이제 대체거래소 출범이 되고 난 다음에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이 생깁니다. 프리마켓은 개장 전 8시부터 8시 50분, 애프터마켓은 이제 15시 30분부터 8시까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폭락한 날 또는 이제 미국 증시에서 프리마켓에서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애프터마켓에서 저녁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녁 8시까지 대체거래소에서 주식을 팔아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아침 일찍 좋은 뉴스가 나왔다면 9시 개장 전에도 8시부터 주식을 살 수 있게 되고요. 근데 모든 종목이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출범 1주차에는 코스피, 코스닥 각 5개, 종목 총 10개부터 4주차에는 180개, 코스피 180개, 코스닥 270개, 3월 말 이후부터는 총 800개 종목이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제가 이 리포트는 이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 무료로 쓴 글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거래소에서는 새로운 주문 방식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지정가, 시장가 이런 것들만 사용했는데 대체거래소에는 더 다양한 주문 방식이 도입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중간가 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100만 원을 부르고 구매자가 90만 원을 부르고 있을 때 그냥 95만 원에 거래하자. 쉽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최우선 매수가와 최우선 매도가의 딱 가운데 가격으로 주문하는 방식이 바로 중간가 호가입니다. 스톱 지정가 같은 경우에서는 이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주문해줘 라고 말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롭게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차차 적응을 좀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거래소의 또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수수료 인하입니다. 기존 한국거래소보다 약 20에서 40% 저렴한 수수료 책정이 되고요. 투자자 증권사 모두 거래 비용이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타 치시는 분들 또는 거래가 잦으신 분들에게는 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거래소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시장 관리와 규제 체계는 기존 한국 거래소와 유사하게 유지가 됩니다. 상한가 폭이라든지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라든지 공매도 규제라든지 VI라든지 동일하고 일부 규제는 조금 완화되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해외 사례로 봤을 때 대체거래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떠한 과정을 나아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은 한 1970년대 후반부터 대체거래소를 도입했고 현재는 대체거래소가 미국 전체 거래의 약 11에서 1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대체거래소 비중이 약 18%로 미국보다 더 높은 편이고요. 일본이 우리와 가장 유사한 발전 경로를 가졌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금융 환경을 가지고 있고 초반에는 대부분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세 곳만 남아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점유율이 약 10%를 넘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환점이 된 게 신용거래가 허용이 되고 최선 집행 의무 이런 게 강화되었다고 하네요. 초기 10년간은 점유율이 1% 미만으로 매우 낮았지만 제도 개선과 함께 점차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대체거래소가 시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점유율이 낮았지만 점차 증가하게 되고요. 거래가 편리하고 수수료가 인하되고 제도 정비를 통해서 경쟁력이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점진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대체거래소 시장 점유율이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전체는 15%, 종목별로는 30% 제한이 돼 있다고 합니다. 완전 시장을 잠식하게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 적응을 해야 되고 증권사의 시스템 연계 등 문제로 초기에는 대규모 거래량이 바로 몰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추이가 어떤 모습이냐, 마치 통신사가 독점하던 시절에서 통신사가 이제 각각 경쟁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요금은 서로 내리고 서비스는 더 좋아지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증권사들이 이제 서로 미국 주식 거래소 내리고 없애고 이런 것들과 똑같이 이제 거래소 단위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확장된 거래 시간 활용하기. 대체거래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확장된 거래 시간입니다. 즉 9시, 3시 반, 9시에서 3시 반 이후에도 전후에도 다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해외 시장 이벤트에 좀 대응이 수월하게 되겠죠. 아침 뉴스 반영도 좀 더 빨리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요. 업무 시간에 거래하기 어려운 직장인도 저녁에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시간대는 그리고 더군다나 초반에는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미국, 일본, 유럽이 대체거래소를 시행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HTS나 MTS 이런 것들이 보급이 활발한 시장은 아니었겠죠. 지금은 이전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저는 사람들이 잘 적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동성도 생각보다 빠르게 좀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대량으로 매매할 경우에서는 분할 매수를 좀 잘 하셔야 되고요. 아직 유동성이 낮고 이제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주문할 땐 좀 잘 걸어둬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문 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가 호가, 스톱 지정가 호가에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개념만 알아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MTS나 HTS로 한 번만 해보시면 다 적응하실 겁니다. 그리고 대체거래소가 수수료가 저렴하지만 초기엔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량 주문할 일이 있다 하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한국 거래소를 우선으로 하시고요. 난 많이 살 필요는 없다. 그러면 좀 수수료가 저렴한 대체거래소를 또 고려하고요. 난 좀 빨리 급하게 사야 된다 하면 체결 가능성이 높은 한국 거래소를 좀 우선적으로 사야 되고 난 좀 여유롭게 사도 된다 하시면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대체거래소도 우리가 고려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택시와 버스 중에 선택하는 것과 비슷해요. 급할 때는 비싸도 바로 갈 수 있는 택시, 여유가 있을 때는 좀 저렴한 버스, 즉 대체거래소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마트 주문 배분 시스템도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자동으로 최적의 거래소를 찾아서 주문을 체결해 주는 겁니다. 이 투자자들이 있고 증권사가 이렇게 있어요. 자동으로 이제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소를 주문을 전송해 준다고 합니다. 또는 이제 개별적으로 별도로 지시를 할 수 있고요. 난 한국 거래소 할래, 난 넥스트 트레이드 할래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동 주문 시스템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동 주문 전송 시스템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넥스트 트레이더로 많이 좀 물량을 유도하기 위함이 아닌가. 처음에는 또 많이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런 꼼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하는 방식은 여러 거래소에서 호가를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에 주문 체결을 한다고 합니다. 항상 최적 조건으로 주문 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SAOR 작동 방식, 이거에 지금 증권사들이 좀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어떤 증권사가 최적 조건으로 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가, 그게 또 이제 증권사의 경쟁력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 마트의 가격을 자동으로 비교해주는 앱을 우리가 사용한 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그냥 사과 1kg 사줘 하는데 어플이 알아서 가장 저렴한 마트
마트에서 구매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주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대체거래소나 한국거래소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종가 베팅하고 시간에 거래할 때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종가 베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제가 부분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다행히도 한국거래소에서 우리가 지금 기존이랑 똑같이 종가를 결정하는 방식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15시 20분부터 15시 30분 동시호가 시간대 있잖아요. 그때 잠깐 거래가 단일가 거래로 이제 진행되죠. 이건 똑같이 진행돼요. 그래서 대체거래소는 우리 한국거래소가 종가를 결정하는 20분 동안 거래를 중단합니다. 즉 대체거래소에서는 새로운 주문을 넣을 수는 없고 KRX에서 종가가 결정된 뒤 15시 30분부터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 종가는 한국거래소 종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도 KRX 종가가 즉 한국거래소 종가가 대표 기준이 될 겁니다. 근데 NXT 같은 경우에서는 대체거래소 시간의 거래 같은 경우에서는 15시 30분 땡 하고 바로 애프터마켓이 열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가가 결정되자마자 나는 거래 기회를 찾고 싶다 하면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으로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단 대체거래소로 거래 가능한 종목 내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 종목 목록이 궁금하시면 제가 상단에 올려드린 이 리포트가 있거든요. 리포트를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내려보시면 여기 다 나와 있죠.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도입이 될 건지. 그래서 나는 종가 베팅을 할 때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싶다 하면 15시 20분, 15시 30분 기존의 한국거래소에서 종가 이 동시호가 때 매수를 하면 돼요. 그리고 대체거래소는 이 시점에서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15시 20분 전에 우리가 종가 부근에 매수하는 전략이더라 하더라도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에 시간의 거래가 아니 애프터마켓에서 매도하는 것 또한 더 잘 대응할 수 있었으면 있었지 나빠질 건 없다고 전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종가 베팅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대체거래소에 해당되는 종목을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대체거래소에 거래가 해당되는 종목 또한 초기이기 때문에 너무 쓰레기 같은 종목들은 아마 참여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가 베팅에 더 유리하면 유리했지 크게 나쁠 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좀 더 빨리 대응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종가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8시까지 연속 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원래 시간의 단일가 4시부터 6시까지 이제 시간의 단일가는 10분마다 한 번씩 체결이 되잖아요. 근데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에서는 연속 매매,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동하면서 주문을 넣으면 바로바로 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체거래소에 해당된 종목들은 정규장이 종료가 된 다음에 기존 시간의 단일가 거래보다 좀 더 이른 시간에 매매가 가능하고 15시 30분부터 가능하고 연속적으로 매매가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증시나 기업 뉴스 등 이벤트에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장마감하고 악재 같은 종목들이 참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응력이 우리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시간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죠. 원래는 16시부터 18시까지 시간의 단일가인데 이제 20시까지 애프터마켓이 열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유럽 시장 오픈, 미국장 프리마켓 등을 참고해서 우리가 좀 더 늦은 시점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거래소의 장점은 시간의 단일가가 아니라 애프터마켓에서도 즉시 체결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시간의 거래 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애프터마켓과 이제 동일한 시간대일 텐데 정확히는 동일한 시간대는 아니고 애프터마켓이 좀 더 일찍 열리고 좀 더 늦게 닫히죠. 시간의 단일가는 4시부터 6시죠. 저도 장마감 후에 시간의 단일가만 원래 있었다 보니까 좀 약간 헷갈리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체거래소의 애프터마켓이라고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은 초기에 참여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가가 넓을 수 있고 체결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 종목만 여러분들이 현재 출범된 종목 중 한 종목만 관찰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유동성은 얼마나 있는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볼 텐데 거기서 진짜 거래를 한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좀 움직여 가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의 시간의 단일가보다 자유도가 높은 만큼 가격이 예상외로 크게 출렁거릴 수 있어요. 또 한국거래소 시간의 단일가와 대체거래소의 애프터마켓 여기서 이 두 시장의 거래량이 분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두 거래소의 호가를 동시 비교하는 거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종가 베팅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좀 더 유연하게 시간 내에서 대응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애프터마켓, 기존 시간의 거래가 겹친 시간이 이제 애프터마켓이 생기는데 이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유동성이나 호가를 좀 더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실시간 대응이 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대체거래소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투자 실수, 이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이 생기면서 흔히 빠질 수 있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만 보고 거래소를 선택하는 겁니다. 대체거래소가 수수료가 저렴하니까 무조건 여기서 거래해야지 생각하는데 체결 속도나 호가, 체결 가능성 이런 다른 요소들도 항상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수료를 아끼려다가 체결이 안 되거나 불리한 가격에 거래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장된 시간대에 대량 거래를 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저녁에도 거래할 수 있으니까 퇴근 후에 한꺼번에 매매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직 유동성이 없고 거래량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대량 매매 시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고 원하는 가격에 체결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 조심하세요. 세 번째, 두 거래소에 동시에 같은 주문 넣기. 확실하게 체결되게 한국거래소, 대체거래소에 동시에 같은 주문을 넣어야지 했다가 두 곳 모두 체결이 될 경우에서는 의도치 않게 물량이 2배로 늘어나 버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빠르게 사고 팔면 쉽게 돈 벌 수 있겠다. 근데 이걸 초보 투자자가 하기에는 거래 비용, 체결 시간 차이, 세금 등을 고려할 게 많고요. 이런 차익 거래 기회는 아마 매우 짧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대형 기관들의 알고리즘이 이미 경쟁하고 있을 테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의 이제 스마트 주문 배분 시스템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증권사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해나간 단계고 오류가 발생하면 그걸 개선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변동할 때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자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대체거래소보다는 기존 시장에서는 본장에서는 9시부터 15시 30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존 한국거래소를 당분간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선택지가 많아진 만큼 잘 적응하고 이용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대체거래소 이론부터 대응까지 이 글 하나로 종결해드렸고 이 영상 하나로 끝내드렸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